네, 1월 1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경기도 계시기 전에 사실 경제부총리 계실 때부터 한번 꼭 인터뷰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희 애청자들을 위해서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병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제가 애청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또 오마이 때도 인터뷰 말씀을 하셔서 아유 그때 좀 할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셔틀 외교 하는데도 취재차 다녀오셔서 아주 피곤하실 텐데 제가 오늘 우리 장윤선 기자 뵈니까 아주 셀럽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 덕담이 너무 세셔 저도 막 듣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좀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다행히도 파업이 끝나서 저도 사실은 일본 출장 가는데 차가 없고 택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버스 파업이 시작돼서 교통난이 심각했는데 다행히도 이틀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교통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아주 추웠고 또 눈까지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로 사람이 몰리니까 안전사고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 버스 파업에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신속하게 네. 그저께 저희가 한 1,800대 정도 긴급 투입을 해서 네. 우리 도민들 발이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네. 오늘부터 사실 첫째부터 저희는 서울로 이렇게 오는 네. 광역버스 제가 관리하는 공공버스를 무료화 네. 이 파업이 끝날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딱 해놨는데 네. 마침 오늘 이제 파업이 풀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우리 도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경기도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파업 문제는 좀 경기도도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지만 저희는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을 받고 제가 또 직접 협의하는 현장에도 가서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고 했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왜 안 될까에 대한 아쉬움 피력하는 분들 있는데 같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버스 노조 협상에도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가시지 않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해년마다 노사 마지막 협상하는 현장을 꼭 밤하고 새벽에 가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데 네. 시장이나 지사나 그런 성의를 표시하고 또 함께 들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장과 당국이 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아주 적극적인 내일처럼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지사님께서도 다음에 이제 재선 도전하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선 도전은 하시는 거죠? 너무 훅 들어갔죠. 예,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예. 지금 제가 어쨌든 임기가 거의 6개월 남았고 또 지금 현직 지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남은 임기 충실하게 하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이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평가에는 늘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도민들 뜻도 좀 헤아려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최근에 그 염태영 의원께서 그 굉장히 강력하게 지사님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염태영 의원님은 뭐 저하고 인연이 많으신 분이고 또 네. 저를 한때는 경쟁자로 그렇지만 예. 그 후로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신 분이죠. 예.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냥 뭐 어떤 비판이든지 제가 뭐 잘 새겨서 필요한 부분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얘기를 네.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렇게 훅훅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유 뭐 잘 알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저 뜻밖의 질문하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그 김동연 지사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민주당의 당원들 가운데는 지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이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건가 이것도 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서 좀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원들이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비판이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예. 부분이 제게는 몹시 아픈 부분이고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료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제가 임명직 관료를 34년을 하면서 이제 관료에 어떤 인이 많이 박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짜로 이제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이제 그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그 일체감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건 그 솔직한 말씀이고요. 네. 3년 반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 제가 96% 이제 개표하면서 새벽에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이제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리 당원 동지들께 이제 고마운 마음 표현했지만 네. 제 마음 속에 여전히 네. 저의 어떤 외람되지만 그 전문성 또 어떤 외연 확장성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하는 그런 뭐 어떤 오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치열한 선거 때 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애써주셨고 네. 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머리가 허연 우리 당의 정말 원로분들이 제 유세장마다 오셔가지고 도와주셨고 네. 심지어는 그 경기도 바깥에 살고 계시는 당원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경기도민들의 연락도 네, 해주시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그런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저의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그 하면서 네. 그런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 그런 일체감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당원 동지들과의 그런 일체감 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인가는 제가 배은망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당원들로부터요? 네, 그때 이제 저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를 하셨죠.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섭섭했어요. 유시민 작가에게. 뭐 유 작가님이야 뭐 전부터 알고 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 상고할 때도 이렇게 하고 좋게 평을 해주신 분이니까 뭐 잘 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직설적으로 기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윤석열 당선되고 불과 한 2달 반 후에 생기는 그 선거판에 그 어려운 판에서 제가 힘들게 이겼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 일부는 좀 감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대선 경선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많은 당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네 군데서 이제 이렇게 네. 경선을 위한 이제 우리 당원 대회도 했었고 거기서 만난 뭐 수많은 당원들 보면서 이게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받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우리 장기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왜 당원들로부터는 일반 지지만큼 못 얻냐에 대한 이제 진솔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선거 끝나고는 이제 뭐 제1의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네. 그런 것이죠. 저와 경기도는 국정에 이제 제일 그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 7기 제 전임인 이재명 지사가 했던 정책에 이어달리기 네. 또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기도가 정말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 당과의 정체성 이런 것에 제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변화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 제가 많은 부분 이해하고 감수하고 바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런 마음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당원들께서 섭섭하거나 또 서운했던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신 것 같은데요. 그 일단 그 뭐 지난 대선 경쟁자긴 하셨지만 최근 지난 뭐 6개월간 이재명 정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정말 대단히 뭐 하나 이렇게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이제 일본과 셔틀 외교도 네. 했고 얼마 전에 또 중국과도 중국. 했지만 네.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뭐 워낙 탁월하게 그 어떤 대통령들이 유지 못한 거를 임기 초반에 만들어내셨고요. 경제 쪽에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경제 쪽에 있어서도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란 말씀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독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 불확실성을 이제 내란 종식과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만들므로써 이제 과거에 대한 걸 정리를 하셨고 현재에 대한 것은 지난번 확대 재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 재정이라는 미명을 했지만 사실 긴축 재정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거꾸로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확장 재정을 통해서 또 관세 타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안 문제 해결을 잘했다는 점에서는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AI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외교를 통해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네. 둘러싸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나 또 타운홀 미팅도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만 네.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그 순발력이나 뭐 이런 등등을 봤을 적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고 만족 그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뭐 네. 평가를 합니다. 만족 이상의 성과를 냈다. 네. 근데 그 공직자들 가운데는 라이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감이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일부 있을 겁니다. 네. 일부 있을 텐데 제가 볼 적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는 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하죠. 예. 그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저렇게 투명하고 속 시원하게
또 대통령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요. 직접 그 방송되면서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뭐 일부 공자가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공자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지요. 그 경기도 차원에서도 혹시 라이브나 이런 기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좀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네. 이 도민들과 이런 걸 했는데 네. 저와 우리 도청 공무원들과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어떤 간부의 일부 공개한다든지 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기본사회 기본소득 물론 이제 AI 기반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롭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기회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오해가 있다는 오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 소득이나 기본 사회는 예. 그 우리 사회의 그 아직 그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나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기본 소득은 앞으로 이제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산업과 또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의 네. 사회를 상정을 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지사할 적에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그 연천에 그 한 면을 네. 기본 소득을 실시를 했고 네. 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엔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확대하고 있다. 네, 연천군 전체로 확대를 하고 오, 있거든요. 예. 기회소득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고 학자론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건부 기본소득. 기본소득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시장에서 제대로 그 대가나 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소득을 주고 네. 있거든요. 예. 기본소득을 하려면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모든 분들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일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예술인, 장애인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하면 범위가 좀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 활동을 한다든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회 소득을 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창출하는 가치나 예. 그분들이 줄이는 사회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뭐 인센티브나 소득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보편화하게 되고 하면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 자체는 저는 뭐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 그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그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네. 그것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참여소득이라고도 부르시는 분도 네, 네.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 사회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소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 인간의 존엄으로 누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우리 정부나 경기도가 지향하는 바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쨌든 이제 참여소득 또 조건부 기본소득 네, 또는 기회소득. 기회소득.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예술인이나 장애인이지만 좀 직업군별로 이렇게 점차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여섯 네.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 장애인 예술인, 그다음에 농촌의 청년이나 귀농인, 네. 또 이 동네에서 하는 이 돌봄 같이 하시는 분들, 예. 뭐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어서 그 좀 장려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지만 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런 분들 먼저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
그 일과 산업의 미래를 봐서는 이제 네. 기본소득으로까지 전이한 옮겨가는 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커다란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단 우선 급하게 네. 좀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6개 분야를 정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확산하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응어리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서울의 경우에 그리고 서울에서 도저히 안 돼서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누가 어떤 해안이 있을까에 대한 갈급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해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 네. 정책을 하면서도요. 네. 거의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부동산은 종합예술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 종합예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수요 부분, 네. 또 공급 확대 부분, 또 규제 부분 네. 이 골고루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는 공급에 위주를 한 데도 있었고 예. 어떤 정부는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부분도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작년에 3번의 이 정책에다 골고루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적당한 조화를 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도 사실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공급 확대를 하게 되면 경기도가 주역 중에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정부가 지난번에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자세한 숫자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공급 대책은 이제 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공급 대책의 대상은 경기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함께 물밑에서 네. 이와 같은 공급 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국토부나 중앙정부는 아주 세세하게 135만 호를 어떻게 했다는 걸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큰 덩치로 할 텐데 네.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는 경기도가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이미 대상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함께 차질 없도록 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만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네,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적절하게는 했지만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더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대책, 그다음에 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물론 규제 문제는 그 수요 억제니까 그렇죠. 긴밀하게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 잘 만들고 정부와 함께 정부의 네.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대표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며칠 뒤에도 제가 국토부 장관을 또 따로 만납니다. 네. 또 국토부 차관도 저희 방에도 오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느 정부나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하게 될 경기도가 가장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문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짧게 한두 가지만 더 붙인다면 네.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이고 염려하는 부분은 물가. 네. 입니다. 물가 부분이고 관련되지만 이제 환율 부분 예. 이런 것도 저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제 부분.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자 얘기를 하시죠. 아니요. 제가 두 가지인데요. 정말 물가와 환율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러다가 1,500원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반드시 관리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환율 문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괜히 앞질러서 아닙니다, 말씀을 아닙니다.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온 네. 그 초안 보니까 이런 데 하나도 질문엔 없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 금년도 성장률을 그 정부에서 2% 정도 네.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쭉 예측하는 걸 보면은 작게는 1.8에서 많게는 2.1%까지 네.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작년 성장률의 거의 2배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마 0.9에서 1% 정도 성장을 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성장으로 봐서는 아 좋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특히 중산층, 서민층,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그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네. 쓰고 있고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벌써 이제 걱정된 물가지요. 네. 지금 점심 때 바깥에 나가서 외식 물가 뭐 엄청나게 엄청,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에 14,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물가 문제가 가장 우리 서민들에 있어서 관심이 많을 거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환율이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가에 바로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제가 아주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8년이나 97년 같은 IMF나 외환 위기는 안 온다. 없다.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외환 위기 같은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되겠습니다. 안심하시라. 네, 안심하시라. 두 번째, 그렇지만 이 환율 문제가 지금 그 미래의 환율 수요까지 지금 다 겹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환율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네. 집 갖고 계신 분은 안 팔고 붙잡고 있겠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더 올라가겠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동산을 환율로 바꾸시면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더 갖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환율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지금이나 앞으로 환율 수요가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이게 몰리니까 이제 수급에 있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환율이 올라가는 게 크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서학개미 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연말에 그 구두 개입과 함께 그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외환 당국에서 환율에 개입할 적에는 원칙이 급격한 변화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개입을 하는데 그걸 경제 시장에서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진정을 시켰지만 다시 올라가는 걸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로 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추세는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뭐 천장 없이 올라갈 그러진 상황까지는 아닐 거다. 예. 그리고 외환 당국에서 예.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런 고환율이라고 하는 뉴 노멀에도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맞추면서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야, 고환율이라는 뉴노멀 시대. 네, 또 에도, 조금 네. 제가 맞춰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막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 경제 그 펀더멘탈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뉴 노멀도 우리가 기업이 됐던 네. 시장에 있던 거기에 또 이렇게 그 적응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잘 활용하는 네. 그런 지혜도 좀 발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때인데 맞습니다. 그 초대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뭐 1일 1 의혹이 나오고 있다. 막 진짜 뭐 입으로 다 옮기기 민망한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합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네. 대통령께서 그 왜 이해훈 그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추측기로는 실용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쥐 잘 잡으면 됐지 뭐 검은 고양이 신지가 상관이 있어. 또 대통령께서 워낙에 실용적이고 그런 걸 중요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욕들을 봤을 적에 네. 국민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하다. 네. 많이
부족하다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 표명을 뭐 마음에 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여러 의혹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국민을 눈높이 잡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몹시 안타깝고요. 네. 뭐 일단 청문회 일자가 정해졌으니까 네. 청문회에서 과연 국민들의 그렇게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석연 위원장께서는 자진 사퇴가 답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석연 위원장님은 뭐 워낙에 또 이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봬도 이 균형 잡히신 분이세요. 아주 네. 정말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뭐 이석연 위원장님의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고 네. 청문회 인청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몹시 부족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청문회에서 설명하거나 또는 그 밝히는 내용들 보고서 청문회에서 보고 또 그때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정치인이시라서 예. 끝으로 시간이 아이고 벌써 2분이나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지사 적합도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당심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끝으로 또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 애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김동연인가 그리고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시지 못하셨던 어떤 새로움으로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건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마침 그 우리 당원들로부터의 그 지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고요. 또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당과의 정체성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의 그 일체성 부분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로서의 또 지금 저에 대한 또 강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잘 알고 또 경쟁력 있고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경제, 경기도 또 경쟁력 이런 세 가지 부분의 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의 그 비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제 부족한 점 메꾸고 성찰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게 보다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면 기대하고 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서도 당원들과의 일체감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또 이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또 김동연 지사 어떤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실지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